안녕하세요. 세기창입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해집시다. 요즘 주변에 보면 일본 여행 간다 엔저라서 일본 물건 싸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죠. 거리는 깨끗하고 서비스는 친절하니까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 겉은 번지르르한 개살구인데 속은 이미 골불대로 골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숫자만 보면 일본은 이미 진작에 망했어야 하는 나라라고요. 매년 인구가 80만 명씩 사라지고 도심 한복판에서도 빈집이 속출하며 젊은 세대는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채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0%를 넘겼는데 이건 거의 자다가 날벼락 맞는 수준의 수치입니다. 오늘 이 세계의 창이 일본이라는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왜 빙산으로 돌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얼탱이 없는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 극대화할 테니 채널 고정하세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직 구독이랑 좋아요 안 누르셨죠? 설마 이 찰진 썰을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바로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해 주시면 제 기운이 여러분의 엔비디아 주식 그래프처럼 수직 상승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일본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알려면 그 화려했던 버블 시대부터 봐야 합니다. 1945년 일본은 문자 그대로 폐허였고 전문가들은 복구에 100년은 걸릴 거라 했지만 20년 만에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걸 살린 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전쟁이었죠. 당시 미국은 일본을 전진 기지로 삼아 군수 물자를 폭증시켰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부 은행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가전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어 전 세계에 쏟아 부었죠. 일본 제품의 무기는 명확했습니다. 싸다. 그런데 고장 안 난다. 이 한 줄로 세계를 장악했죠. 1980년대 일본은 차은우급 위상이었습니다. 록펠러 센터를 사고 콜롬비아 픽처스를 인수하니 미국은 공포에 떨었고 일본 내부에선 21세기가 일본의 시대라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나 뛰면서 수출 경쟁력이 박살났고 일본 정부는 이를 막으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은 공장이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정상적인 경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도쿄 긴자 땅값이 1제곱미터당 18억 원을 넘었고 도쿄 항공부지 가격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부동산보다 비싸다는 황당한 계산까지 나왔죠. 주식지수는 4만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이 거대한 거품이 절벽에서 떨어지듯 붕괴했습니다. 자산 가격은 반토막 났는데 빚은 그대로였죠. 기업과 은행은 부실에 허덕였고 일본 정부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대신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기 시작했고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1989년에 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35년이 걸렸죠. 그 사이 월급은 멈췄고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 못 산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매년 10만 명씩 사라지는 조화츠, 즉 증발 현상과 146만 명에 달하는 히키코모리는 사회적 탈진의 결과입니다. 출산율은 1.2명으로 떨어지고 인구는 매년 80만 명씩 줄어드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벌써 파산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너무 멀쩡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일본의 빚 90% 이상은 자국민과 은행이 들고 있는 가족 간 채무 구조라 위기에 강합니다. 둘째,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순채권국입니다. 국내는 빚쟁이일지 몰라도 해외에선 엄청난 돈을 벌어오는 채권국이죠. 셋째, 80년대에서 90년대에 깔아둔 탄탄한 인프라가 정체기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성이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해줍니다. 결국 일본은 세계 최초의 이 탈성장 사회 실험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장이 멈춰도 인구가 줄어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이죠. 하지만 이건 과거의 자산을 소진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이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겠죠. 우리도 일본을 남일 보듯 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쌓아둔 자산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산이 생기기도 전에 늙어버릴 위험이 크죠. 일본은 과거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곧 마주할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보고 대비해야 합니다. 일본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정교하게 버티는 나라이며 이 모순이 곧 선진국들의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그래도 우리에겐 최후의 보루가 있다며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벌인 판이 있거든요.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는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일본이 우리끼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만의 TSMC를 일본 땅으로 불러들여서 제발 우리 같이 한국 반도체 좀 밟아보자며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과거에 미국이랑 전 세계를 주무르던 일본이 이제는 대만 형님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우리 땅에 공장 좀 지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일본 정부가 무려 수조 원의 지원금을 퍼부어가면서 구마모토에 TSMC 공장을 세웠을 때 일본 언론들은 이제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얼탱이 없는 반전이 터집니다. 일본이 그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얘네는 그냥 차원이 다른 야차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투자은행 노무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년부터 지금 무섭도록 벌크업 중인 SK하이닉스가 대만 TSMC를 영업이익으로 아득히 제쳐버릴 것이다. 상상이 가세요. 일본이 숭배하는 TSMC를 우리 하이닉스 혼자서 영업이익으로 씹어먹는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만 무려 12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실적을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건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이닉스 같은 괴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삼성전자 역시 지금 하이닉스와 굉장히 비슷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에다 우리 깐부 형님까지 도대체 어떻게 그 대단한 둘을 구워 삶은 건지 앞으로 전폭적으로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밀어줄 예정이라 조만간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이라는 두 마리의 엄청나게 거대한 용이 있는 이 분야 그냥 압도적 1위의 넘사벽 국가로 올라서게 될 예정입니다. 일본이 TSMC 공장 하나 지었다고 좋아하는 거 보면 이건 마치 카리나인 줄 알고 나간 소개팅에 숙모님이 나오셨는데 그 숙모님이 요리 잘한다고 좋아하는 꼴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미 카리나랑 윈터가 양옆에서 에스코트 해주는 상황인데 말이죠. 반도체만 이러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회사들 돌아가는 꼴 보면 일본이나 대만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왜냐? 명함이 아예 없거든요. 요즘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서 일본이나 대만 회사 이름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가 쌍값과 물량으로 승부하는 LFP 방식이라면 우리 한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NCM 3원계 배터리는 그야말로 성능이 차은우급입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같은 전 세계 최고급 슈퍼카 회사들이 왜 우리 한국 기업들과 손잡고 고성능 배터리 개발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자기들의 그 비싼 차에다가 싼마이 중국산이나 늙어버린 일본산 배터리를 넣을 순 없잖아요. 앞으로 펼쳐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이건 그냥 우리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동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은 전기차랑 달라서 배터리 넣을 공간이 별로 없는데 순간적으로 미친 고출력을 내야 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3원계 배터리를 쓰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쟁력 있는 로봇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30년 안에 로봇의 수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50배 가까운 규모로 성장할 텐데 이 새로운 금강 시장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아직도 팩스 보내면서 한국 반도체 곧 망한다며 뒤에서 호박씨 까고 있으니 진짜 세계의 경일기가 따로 없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꿈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태풍의 눈처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나마 자부심 느끼던 분야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장인 정신을 앞세운 정밀 제조 분야입니다. 그런데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 돌아가는 꼴 좀 보세요. 일본 무기는 비싸기만 하고 성능은 개살구인 반면 우리 한국 무기는 그야말로 전 세계의 아이돌이 됐습니다. 폴란드 형님들이 우리 K2 전차를 1000대나 사가고 K9 자주포를 수백 대씩 쓸어가는 거 보셨죠? 일본 젊은 친구들은 온라인에서 만약 자위대와 한국군이 붙으면 자위대가 이긴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일본 전차는 국민들 데려다 놓고 하는 시범에서 궤도가 빠져버리는 신비한 쇼를 보여주는 동안 우리 K2는 폴란드의 깊은 진흙탕, 뻘밭을 스포츠카처럼 누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 차이입니다. 일본은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이 퇴화해서 이제는 제대로 만들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육해공 모든 무기를 우리 기술로 직접 다 생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최종 보스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과거에 우리를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는 우리 무기 성능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건 마치 동네 바보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동석이었던 상황이랑 딱 맞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 상대가 안 돼요. 결국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짱 박혀서 서서히 침몰하는 거대한 타이타닉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흑화해서 더 강해지는 불사조 같은 나라죠. 주변 강대국들이 치졸한 연인처럼 우리를 방해해도 우리는 묵묵히 제 갈 길 가서 결국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최고의 리더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밀리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통일 한국이 가져올 미친 잠재력과 북극 항로라는 거대한 금광에 대해 아주 찰지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인구가 즉시 약 8천만 명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자 최고의 자원인 사람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게다가 통일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섬이 아닌 유럽까지 이어진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끝단 국가로 거듭납니다.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의 종착역이자 출발점이 되어
모든 물류가 우리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북한에 묻혀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방대한 지하 자원까지 더해지면 통일 한국의 성장은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진짜 대박인 건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기존보다 거리와 시간을 30%에서 40%는 아낄 수 있는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존 태평양 항로와 이 북극 항로를 잇는 딱 정중앙 요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위치지만 러시아와 앙숙인 일본과 달리 우리는 러시아와 관계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의 최대 수혜자는 확실하게 우리가 될 겁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삼성 브랜드를 호감도 1위로 꼽고 도시락 라면을 종교처럼 받드는 거 아시죠? 심지어 러시아는 우리 국방 기술 개발의 고비 때마다 불곰 사업을 통해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 석학들이 전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까먹으며 버티고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그날이 와서 우리 한민족의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마주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며 늙어갔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우리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전 세계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국방의 중심에 우뚝 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이 결합하는 순간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폭발적인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왜 통일 한국의 GDP가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엔저와 고령화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콘텐츠 산업까지 전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힘은 더욱 강력합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뇌리에 한국은 멋지고 세련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이것은 곧 우리 제품에 대한 강력한 브랜드 가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은 이제 튼튼하지만 촌스러운 옛날 물건 취급을 받지만 한국 제품은 혁신과 미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으로 바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 항로는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보다 동쪽에 치우쳐 있어 이 항로를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북극 항로의 운영권과 통과권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기회이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카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후 동방 정책을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겐 큰 호재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자원 공급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각화된 공급망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척하면서도 실상은 미래를 위한 발판을 단단히 다져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능력이 만렙을 찍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꿈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를 태풍의 눈처럼 집어삼키며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장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일본을 아득히 넘어 세계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다시 태어나도 환생문직에게 뇌물 줘서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위상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기적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설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창이었습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침체라는 일본의 그림자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더욱 단단하고 혁신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물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